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죠. 저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어요. 어디에도 말하지 못한 제 이야기 지금부터 해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가난하지만 행복한 가정에서 일남일녀를 키우신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살림살이는 좋지 않았지만 행복했다곤 자부할 수 있죠. 부모님의 권유로 전 어려서부터 태권도를 배웠었어요. 하지만 선수까지는 되지 못하고 취미에서 머물렀죠. 어려서 몸이 너무 약해 시작한 태권도였지만 나름 고등학생이 됐을 땐 거뜬한 성인 남성에게 발차기까지 겨눌 수 있는 실력까지 도달했었죠. 그렇게 씩씩하게 자랐던 어린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전 대학교를 입학하였고 그렇게 대학생이 되었죠. 지금의 남편과는 대학교 CC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케이스고요. 남편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잘생긴 외모와 훤칠한 키 덕분에 여자애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어요. 그 덕분에 저희는 매번 싸우기 일쑤였죠. 남편이 딱히 의심스러운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학교 다닐 땐 왜 그렇게 이간질들을 많이 하는지 오히려 결혼하고 좀 편해졌었죠. 그거 알아? 미남이 인기 난리더라. 후배들이 미남이 보고 잘생겼다고 여자친구 있냐고 엄청 물어봐. 너 긴장 좀 해야겠더라. 진짜? 뭐 미남이가 잘생겼긴 했지. 그래도 미남이는 나밖에 없을걸? 너도 인정하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그래도 긴장 좀 하라는 거지. 오죽 잘생겼어야 말이지. 그리고 은근 미남이가 곁을 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조심해 너. 그럴 리가. 미남이가 그럴 땐 아니지. 일단 네 충고 고마워. 단속 잘해야지. 어쨌든 알겠어. 얼른 수업 들어가자. 친구들이 중간에서 이렇게 남편이 인기가 많은 것에 대해 저에게 조심 좀 하라며 언지를 줄 때마다 기분은 썩 좋지 않았어요. 훈남 남자친구를 둔 사람의 비애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졸업을 해서 취직을 하였어요. 취직을 하고 저희는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전 대기업 사무직으로 취직을 하였고 남편은 공대 출신이어서 반도체 회사에 취직을 했죠. 저희가 결혼을 한다고 하자 동문회에서는 축하한다고 하였고 내심 질투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만을 위해 살겠다고 선언하며 결혼을 약속하였죠. 전 그렇게 당연히 행복할 것 같은 생활을 꿈꾸며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어머, 웬일이야. 너 미나미한테 프로포즈 받았다며? 부럽다. 너희가 결혼을 한다니. 미나미도 너 꽤 좋아하나 봐. 그러니까 이제 취직도 했겠다. 자리도 잡았겠다. 결혼하는 거지 뭐. 내가 우리들 중에 제일 먼저 시집 가는 건가? 길 잘 터놓을게. 27이란 적당하다면 적당한 나이,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결혼을 준비하는 저로서는 참 묘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이야 이 남자가 좋아서 결혼을 진행하는 거지만 과연 내가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남편은 저에게 믿음을 많이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게 되었고 결혼을 준비해 나갈 수 있었죠. 평생 너한테 잘해줄 거야. 나랑 결혼하겠다고 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네가 걱정하는 여자 문제는 전혀 없을 거야. 나 믿지? 당연하지. 한 번도 나 실망시킨 적 없잖아. 우리 행복하게 살자. 나도 잘할 거니까 자기도 잘해야 해.
알겠지? 평생 너만 바라보고 살 거야. 네 불안이 뭔지 아니까 내가 살면서 더 믿음을 줄게. 그러니까 걱정은 하지 마.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자 남편은 전보다도 훨씬 잘해주었어요. 결혼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 만큼 말이죠.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면서 행복했어요. 남편도 저에게 잘해주었지만 시부모님이 참 좋으신 분들이었거든요. 아마 시부모님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 선뜻 결혼을 허락했는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참 좋으신 분들이었죠. 부모님처럼 늘 저를 생각해 주셨거든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고맙다. 내가 엄마처럼 대해줄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잘해보자꾸나. 알겠지? 항상 고맙다. 네, 감사드려요. 저도 어머님이랑 아버님을 늘 만족시켜드릴 순 없겠지만 최선을 다할게요. 우리 잘 지내봐요. 감사해요. 어쩜 너는 말도 예쁘게 한다니. 고맙다. 내가 딸이 없어서 꼭 딸이 하나 있으면 했거든. 너무 고마워 정말. 어머님이 절 예쁘게 봐주시니까 제가 더 감사하죠. 제가 결혼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머님의 역할도 한몫했어요. 시어머니는 이렇게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내 인생에 꽃길만 있겠구나 싶었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식 날 많은 친구들이 부러워하였고 저를 시집 보내는 부모님은 기쁨 반 슬픔 반이 공존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도 이제 시집을 가니 부모님이 절 곱게 키워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슬프던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리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전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죠. 부부가 되고 나니 세상 모든 것이 달라지더라고요. 이제 우리 정식으로 부부다. 그치? 통장이며 월급 그리고 생활비 관리 어떻게 할 건지 의논해야겠어. 그래야 가게를 어떻게 꾸려나갈지 생각하지. 안 그래? 설마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생활하자고 하는 건 아니겠지? 난 그런 거 싫어. 절대 아니지. 알겠어. 이제 내 월급은 다 네가 관리해. 그리고 거기서 관리비 내고 적금 따로 붓고 하는 것까지 너만 믿을게. 어머, 그래도 돼? 그럼 자기가 나한테 용돈 받아 쓰는 건데도 괜찮아? 자기가 그렇게 흔쾌히 말하니까 난 너무 좋다. 부부된 것 같고. 남편이랑은 결혼 후 싸울 일이 아예 없었어요. 남편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해주었고 항상 기분 좋게 생활하였죠. 오히려 결혼을 하니 이간질하는 친구들도 없고 싸울 일이 아예 없더라고요. 결혼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거였죠. 월급 통장까지 저에게 맡기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정말 내 사람이다 싶을 정도로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할 줄 알았어요. 어머, 너 결혼하니까 얼굴이 아주 폈다 폈어. 그렇게 좋아? 하긴 미남이 얼굴만 보고 있어도 좋겠다. 너네가 시시 커플 최초지? 뭐 그치, 좋아. 결혼하니까 더 잘해주기도 하고 오히려 더 싸우지도 않는 거 있지? 맨날 보게 되니까 대화도 많이 하고. 너 시집 진짜 잘 갔어. 미남이네 재산도 좀 있다며. 그게 다 누구 거겠어? 미남이 외동이니까 다 네 거나 마찬가지지, 안 그래? 얘는 아직이지. 그리고 그런 건 생각도 안 했어. 그냥 미남이가 잘해주겠다 하니까 그것만 믿고 결혼한 거지. 천하의 김미남이? 그래.
결혼했으니 좀 낫겠지. 그래도 너무 밖으로 나돌게 하지 마. 얼굴값 좀 하잖아, 미남이가. 언제적 얘기를 하고 그래. 너도 참. 대학생 때 얘기야. 지금은 완전 아저씨 다 됐지 뭐. 네 신랑이나 신경 쓰세요. 친구들은 모두가 부러워했어요. 저 역시도 우쭐했던 건 사실이었고요. 뭐 하나 잘난 거 없이 평범한 저에게 남편은 과분한 사람이었거든요. 행복한 결혼 생활이 2년쯤 지나고 있을 때 남편은 점점 옛날 버릇이 나오기 시작했죠. 술을 자주 마시기 시작했고 비밀이 많아졌어요. 그래도 연애 때는 이 정도까진 아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내 눈으로 직접 보니 밖으로 도는 일이 허다했어요. 정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연락이 안 되는 건 기본이었고 투명하지 못한 외출을 많이 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신혼이었기에 그렇게 따지고 들진 않았어요. 혹시라도 싸움이 될까봐 말이죠. 그리고 결혼 전 그렇게 다짐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설마 하니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하는 마음도 들었고요. 오늘도 회식이라고? 자기네 회사 점점 회식이 느는 거 아니야? 거기 사람들은 가정 없어? 회식만 하면 연락도 안 되고. 아, 그럼 어쩌냐. 회사원이 까라면 까야지. 내가 뭐 힘이 있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안 그럼 나만 찍혀?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 들어 기가가 늦으니까 그렇지. 알겠어. 오늘은 좀만 마셔. 대충 분위기 좀 맞춰주고 알겠지? 걱정 마십시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당신도 약간 나를 못 믿는 경향이 있더라. 원 섭섭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걱정이 돼서 그래. 알겠어. 천천히 들어와. 아, 새벽 2시까지는 들어와야 해. 진짜 이 시간 넘기면 안 된다. 남편은 이런 식으로 늘 얼렁뚱땅 넘기기도 하였고 전 그냥 그러려니 하며 넘겼어요. 그리고 시부모님 댁에 가게 되면 절 딸처럼 예뻐해 주시는 시어머니에게 늘 투덜투덜대며 남편에게 섭섭한 점을 말씀드리기도 하였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늘 제 편이 되어주며 저를 달래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남편에게 있는 불만도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좋은 시어머니셨거든요. 오히려 남편을 꾸짖어 주시고 저를 감싸주시는 분이었죠. 남편 때문에 힘들어도 오히려 어머님을 보고 견딜 수 있는 나날이었어요. 미남 씨, 요새 맨날 술만 먹고 들어오는 거 있죠?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쁜지 연락도 잘 안 될 때도 많고 어떻게 그래요? 아이고, 속상했겠다, 새아기가. 미남이 내가 혼내줘야지. 제 아빠 닮아서 무뚝뚝하니 그렇지? 그래도 널 사랑하는 마음은 엄청날 거다. 아마 이건 내가 장담해. 그러니까 섭섭한 거 있으면 여기서 다 풀고 가렴. 내가 다 들어줄게. 알겠지? 감사해요, 어머님. 미남 씨 얘기를 제가 누구한테 하겠어요. 제 얼굴에 침 뱉기지. 그래도 어머님한테 털어놓으니 속 시원해요. 그래, 그렇게 털어버려. 언제든 나한테 와서 털어놔. 그래야 네 속이 편하겠지. 안 그러냐? 아유, 얼굴 반쪽된 것 좀 봐라. 그리고 미남이 외박하는 날엔 우리 집에서 자고 가더라. 너 신경 쓰인다고 그렇게 한 모양인데 너무 신경 쓰지 마. 남편의 외박이 제일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어머님네서 자고 간다는 말에 오히려 안심을 하게 되었어요. 좀 내려놓자는 생각도 했고요. 언제나 늘 이런 식으로
저의 편이 되어주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남편에 대한 섭섭함을 풀었죠. 그렇게 아닐 거라고 믿고 지냈던 세월이 조금 흐르고 아버님이 가지고 있던 선산이 좋은 가격에 팔려 아버님은 미리 이 부분을 남편에게 떼어주셨어요. 워낙에 재산이 많으셨던 분이기도 하셨지만 이렇게 미리미리 재산을 떼어주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저 역시 놀라긴 마찬가지였죠. 남편은 예상치도 못한 돈이 생기자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둘 다 맞벌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돈에 대해 아쉬움이 전혀 없었지만 그래도 큰 돈을 쥐게 되니 참 좋아하더라고요. 저 역시 남편이 좋아하니 제 기분도 좋았죠. 그리고 감사하기도 하였고요. 아버지, 고마워요. 미리 안 주셔도 되는데. 그래도 감사히 받을게요, 아버지. 엄마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네 아빠가 너한테 큰 맘 먹으신 거야. 어디 재산 움켜쥐고 주실 뿐이니? 그래도 아들 하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주신 거다. 알죠. 제가 더 잘할게요. 고맙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정말 잘할 거니까 지켜봐 주세요. 아셨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너희 아빠 얄짤 없는 거 알지? 너 요새도 늦게 들어오고 그런다며. 새아기가 속상해서 그런다, 어? 아, 제가 알아서 해요. 엄마는 참 이런 일까지 일일이 간섭하고 그러셔. 일단 걱정할 건 없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새아기한테 잘하고 가장 노릇 확실히 하라고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애먼지 타지 말고 가정에만 충실해. 알겠냐? 엄마한테 얘기 들으니까 외박이 잦다던데 정신 차려. 알겠어? 새아기 눈치채는 날엔 다 끝장이니까 행동거지 똑바로 하란 말이야. 시아버지는 그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미리 선산을 판 돈만 미리 주셨죠. 이 부분도 정말 감사했어요. 남편도 재산이 생기니 조금 더 활력이 생긴 것 같았고요. 하지만 수중에 돈이 생기자 갑자기 회사도 그만두겠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전 남편을 뜯어 말렸었죠. 사업을 하더라도 무슨 아이템이라든지 경험이 있어야 하는 거지만 남편은 무작정 사업만 하면 큰 돈을 만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는 사람 같았으니까요. 차라리 그 돈이 없었으면 더 나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회사를 그만두기로 마음먹은 사람을 제가 아무리 뜯어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결단을 내렸으니까요. 뭐?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아니, 갑자기 왜?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그럼 뭐 하려고 그래? 갑자기 이직하겠다는 거야? 아니, 나 내 사업 한번 해보려고. 남자가 태어났으면 포부 있게 한번 살아봐야지. 안 그래? 난 마음 먹었어. 그러니까 믿어줘. 아니, 무슨 아이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렇게 그만두겠다고 하면 어쩌자는 거야? 내 의견은 중요하지도 않은 거야? 나를 믿으라니까. 넌 꼭 하기도 전에 초치는 게 좀 있더라. 내가 요새 들은 정보가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그냥 믿어. 사업이 쉬운 줄 알아? 아버님이 주신 거 우리 좀 보관했다가 진짜 하고 싶은 거 생기면 그때 시작해보자. 어? 지금은 너무 이르잖아. 아니, 내가 너 돈 달라고 했어? 아, 왜 이렇게 못 믿어서 안달이야? 진짜 질린다. 응원해주진 못할 망정. 아휴, 지겨워. 다짜고짜 사업을 한다는 남편을 아무리 뜯어말려 보았지만 제 힘으론 역부족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고 이리저리 사업 구상을 한다는 핑계로 놀러 다니기 일쑤였었죠. 얼마나 한심하던지 이때 제일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제발 간섭 좀 그만하라며 저에게 소리도 지르기 시작했고 점점 더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던지.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 거야? 너 지금 나 이렇게 너 기다리는 거 안 보이니? 당신 정말 왜 그래? 오히려 그 돈이 독이 된 것 같아. 아, 숨 막힌다. 제발 그만 좀 해. 남자가 사업 구상 좀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매번 그렇게 집착을 하면 어쩌자는 거야? 뭐? 집착? 당신은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 다 집착 같고 구속 같은 거야? 너무한다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 맞아? 그게 의부증이라는 거야. 너 설마 의부증 있냐? 병원 가봐 좀. 나도 숨 막히니까. 남자가 큰일 하려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유. 저에게 항상 믿음만을 주는 남편이었지만 점점 본인 마음대로 생활하려고 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결혼한 지 이제 3년이 다 돼가니 아이도 가져야 하는데 남편은 밖으로만 나돌기 시작하고 저와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일주일 중에 남편을 보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로 남편은 그렇게 저와는 멀어졌죠. 얼마나 속상하던지 마음이 타들어갔어요. 어머니, 미남 씨 좀 말려주세요. 갑자기 사업한다고 나가선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연락도 안 되고 요새 뭐하고 다니는지 정말 모르겠다니까요. 아버님이 선산 판 돈 남겨준 노로 저래요. 수중에 돈이 있으니까 저러는 거라고요. 아이고, 진짜 걔 왜 그런다니? 돈을 주는 게 아니었는데 일단 내가 알아듣게 잘 타일러 보마. 너는 마음 놓고 좀 푹 쉬고 있어.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지 않니? 안 그래? 미남이가 약간 허황된 꿈을 꾸는 게 좀 있잖아. 내가 말려는 볼게. 꼭 말려주세요. 제 말은 들을 생각도 안 해요. 연락도 안 되고 뭐하고 다니는지 하루 종일 핸드폰도 꺼두고 제가 일을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이라 미행도 못 하거든요.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에요, 정말. 아, 속상해. 어쩌면 좋아요? 내 이 녀석을 그냥? 아휴, 왜 늦게나마 안 하던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정말. 돈이 무섭다더니 정말 글짜기로구나. 이젠 못 믿겠어요. 뭐라고 돌아다니는 건지도 다 의심되고 사업 구상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있고 지금. 아, 그래, 내가 잘 타일를게. 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거라. 너무 그러면 애가 점점 밖으로 나돌지 않겠니? 안 그래?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해봐도 시어머니는 딱히 저를 달래주실 뿐 아무런 도움이 되어주지 못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그렇게 밖에서 겉돌고 있을 무렵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저에게 급한 전화가 왔더라고요. 하도 급한 전화길래 전화를 받아보니 너무 놀랄만한 소식이었어요. 전 그 전화를 받자마자 옷을 챙기고 바로 회사를 빠져나갔죠. 정신이 없었거든요. 얼마나 놀랐는지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김미남 씨 보호자 되시나요? 여기 대학병원인데요. 김미남 씨가 병원에 오셨거든요. 지금 좀 급한 상황이라 와주셔야겠는데요. 네? 병원이요? 아니, 무슨 일로? 금방 갈게요.
혹시 심각한 건가요? 아니면 괜찮은 건가요?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아, 오셔서 상황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일단 수술을 황급히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라 얼른 오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와주세요. 전 병원에 전화를 받고 헐레벌떡 병원으로 향했어요. 남편의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고 남편은 수술을 급하게 들어갔죠. 사인은 발을 헛디뎌 넘어졌는데 뇌진탕으로 인한 뇌출혈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고 남편이 발견된 장소도 웬 경기도의 한 장어 양식장이더라고요. 여기서 발을 헛디뎌 뒤로 자빠졌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좀처럼 어이가 없었죠. 제가 당황해 울음조차 나오지 않을 때 어머님 아버님이 병원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이게 무슨 상황이냐며 저에게 물으셨고 전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었죠.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엉엉 울며 목 놓아 우시더라고요. 하지만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를 더 당황스럽게 했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순간 제 귀를 의심한 상태이기도 했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기도 하면서요. 아이고 이놈아, 거기를 왜 가가지고 내가 그 여자 얼른 정리하라고 했는데 기어이 네가 일을 치르게 생겼으니 어쩌냐. 제발 수술만을 잘 되길 바라야지. 제발 우리 아들 꼭 살려주세요, 의사 선생님. 저 우리 아들 없으면 죽어요. 네? 알겠죠? 아, 그만해. 온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잖아. 지금은 수술이 잘 되길 바라는 것밖에 없지. 그만 일어나. 새아기도 물 좀 먹고 오너라. 여자? 여자라고 들었지만 너무 경황이 없어 일단 남편의 수술이 잘 되기만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끝끝내 깨어나지 못했고 결국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참 마지막이 장어 양식장에서 실족사라니요. 이런 기구한 우연이 어디 있을까요? 저 역시 너무 슬펐지만 어머님과 아버님을 대신해 장례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정신없는 저를 위해 제 남동생 그리고 저희 아빠가 대신 장례 준비를 도와주기도 하였죠. 얼마나 울었을까. 이제 눈물도 나오지 않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얼마나 참담하던지 아마 태어나서 그날이 제일 목 놓아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거의 탈진할 지경까지 눈물이 났거든요. 얼마나 미안한 것들이 스쳐 지나가던지 얼마 못 살 거 하고 싶은 사업이라도 하게 마음 편히 허락해 줄 걸 이런 생각도 들고 그동안 못 믿어 한 것들도 다 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잔소리만 했었는데 남은 건 모든 후회뿐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더니 전 그렇게 울며 후회를 하고 있었죠. 어떡해 아빠. 나 너무 이 사람한테 미안해.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 걸. 내가 괜히 말려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네 잘못 아니야. 살 사람은 살아야지. 그만 울어 이거사. 이렇게 울면 너까지 쓰러질라, 어? 아빠가 옆에 있잖아. 죽기 전에도 싸운 기억밖에 없어. 사업 말리지 말걸. 하고 싶은 거 기분 좋게 하게 할걸. 이게 다 나 때문이야. 그런 말 말아라. 세상에 후회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 김서방, 너한테 고마운 기억 많을 거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어? 정말 그럴까? 죽기 직전까지도 나랑 싸웠는데 나 원망하면 어떡해. 그냥 기분 좋게 허락해 줄 걸. 내가 너무 옥죄었어, 그 사람.
아무리 아빠가 옆에서 위로해줘도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어찌나 후회만이 남던지. 한참을 울고 탈진해 있었을 때 너무 머리가 아파 바람이라도 쐬려고 비상계단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부모님께서 이야기를 조곤조곤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순간 인기척을 낼까도 싶었지만 기력도 없었고 그냥 조용히 쉬고 싶었죠. 비상계단에 걸터 앉아 비스듬히 기대에 있는데 시부모님 얘기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리더라고요. 그 얘기는 차마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제 두 귀를 의심할 정도였으니까요. 야야, 누가 들을라. 조용히 좀 얘기해. 아유, 불효자식. 결국 이렇게 떠날 거 그렇게 속만 썩이고 가다니. 나쁜 놈. 내가 그때 말렸어야 했어요, 내가. 난 알고 있었는데 말리지 못했죠. 저 때문이에요.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쩜 좋아요. 새아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라고 하죠? 에휴, 나쁜 놈. 여자 하나 정리를 못해서 이렇게 가버려. 이 나쁜 놈의 불효자식. 아휴, 나쁜 놈. 벌 받은 거야. 새아기 몰래 뒤에서 끄짓거리를 하고 다녔으니. 그만 얘기해요. 나도 죽을 것 같으니까. 아휴, 여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요? 아무리 철없는 아들이래지만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인데 어쩌면 좋아요. 난 이제 사는 의미 없는데 우리 아들 없으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어쩌죠? 거짓말 같아. 안 하던 문신까지 하면서 그렇게 눈이 돌더니만 아유, 이 모자란 것. 그렇게 뜯어 말렸건만 나쁜 놈의 자식.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 미남이 말대로 이혼 먼저 시킬 걸 그랬나 봐요. 아들 거는 다 걔 앞으로 될 텐데 어쩌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얘기를 숨죽여 듣고 전 충격을 받았죠. 아예 일어나지지도 않더라고요. 간간히 몸을 일으켰을 땐 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 탈진한 몸을 이끌고 죽을 힘을 다해 안치실로 달려갔죠. 그리고 안치실에 안치되어 있던 남편을 본 순간 정말 무너지고 말았어요. 내가 모르는 곳에 누군가와 나는 문신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분명히 커플 문신이었죠. 얼마나 기가 차던지 남편은 몰래 외도한 것도 모자라 그 여자와 외도하며 이곳저곳 사업할 거리를 찾던 중 장호 양식이 돈이 된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를 찾아갔다가 실족사를 한 거였어요.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시부모님들이 끔찍했어요. 모든 걸 다 알면서 이렇게 저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도 알게 되자 분노가 들끓더라고요. 어머님 문신까지 한 것도 알고 있었고 이미 그 여자도 남편이 인사시킨 상태였었죠. 그런데 저에게 늘 남편을 믿어주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던 거죠. 남편은 저 몰래 뒤에서 이혼을 준비 중이었더라고요. 얼마나 괘씸하고 당황스러운지 내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일단 조문객들을 맞이하는데 한눈에 봐도 눈에 띄게 젊은 여자가 조문을 왔더라고요. 남편과 어떻게 아는 사이인가 싶었지만 전 곧 그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되었어요. 그 여자 발목에 새겨진 남편과 같은 문신을 보고 말았던 거죠. 전 순간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장례식까진 꾸역꾸역 참아보려 했지만 저조차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뻔뻔한 년.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네가 저 문을 와? 내 남편이랑 놀아나니 재밌었니? 그래놓고 아무렇지 않은 척 여길 와? 어머, 무슨 소리예요? 이 여자가 미쳤나? 당신 지금 남편 죽었다고 제정신이 아닌가 본데? 이거 안 나? 어여 놓으란 말이야. 어머니도 알고 계셨죠? 아, 그래. 여기 다 한 통속이지. 나만 바보였어. 그래놓고 난 나를 원망하고 나를 탓했지. 아, 기가 막혀. 얘, 정신 좀 차리고 이거 놓고 얘기해라. 사람들이 쳐다보자니, 어? 제발. 우리 아들 가는 길 조용히 보내주자. 제발. 시어머니가 아들 가는 길 조용히 보내주자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동안 나를 챙겨주는 척하면서 뭐든지 다 아들을 위하고 있었다는 저 위선적인 한마디에 더욱더 참을 수가 없었죠. 전 장례식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남편의 영정사진도 던져버리고 상간녀의 머리끄덩이는 물론이고 차례상에 나있는 음식들도 다 던져버렸죠. 얼마나 화가 나던지. 얘, 이게 무슨 짓이야? 정신 안 차려? 아우, 기가 막혀. 네가 뭔데 우리 아들 마지막 가는 길을 이렇게 더럽히는 거야? 뭐? 더럽혀? 아줌마, 정신 차려. 당신 아들 바람 피우다 실족사한 거야. 어따 대고 숭고한 척이야? 그리고 너 내 남편이랑 놀아나니까 재밌었니? 유부남 꼬셔서 문신까지 하게 하고 아주 살판들 났다.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너 내가 가만 안 둬. 그리고 당신들도. 어머니, 그동안 재밌으셨어요? 저 달래주는 척 뒤에선 아들이 이혼 준비하는 거 보는 그 심정 어떠셨어요? 뭐? 이혼시킬 걸 그랬다고? 남편 간수 못한 사람이 잘못이지. 왜 나보고 이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밖으로 놔둔 거 아니야. 안 그래? 당신 탓을 해. 닥쳐. 뚫린 입이라고 인연이 막말하네. 너 돌았지? 저 영정사진이 네가 되고 싶은 거지 지금? 그래서 환장한 거잖아. 그치? 전 정말 미친 사람처럼 장례식장에서 날뛰기 시작했죠. 절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제 남동생과 친정아빠는 저를 보고 분이 차올랐는지 저를 도와 시부모님들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저의 꽁꽁 묵혀둔 태권도 실력을 상간녀에게 뽐낼 수 있었죠. 바로 뒤돌려차기를 통해 상간녀를 쓰러뜨렸어요. 상간녀는 그대로 기절을 해버렸고 시어머니는 놀라 자빠졌죠. 아유, 세상에나. 아니, 뒤돌려차기라니. 너 이렇게 쌍스러운 애였니? 아유, 어쨌든 당장 나가. 이 장례식장에서. 사람 많은 데서 망신을 줘도 유분수지. 아우, 끔찍해. 우리 아들이 왜 너랑 이혼하고 싶어 했는지 아주 잘 알겠다. 알겠어. 말은 바로 하시죠. 아들 새끼 잘못 키워놓고 지금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 역시나 내가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뻔뻔한 집구석 같으니라고. 우리 누나 고생만 시키고 지 아들이라고 감싸고 도는 거 보소. 무식한 집안. 누나, 일어나. 아줌마, 아저씨, 제일 무서워하는 게 돈이지. 두고 봐. 내가 가만히 있나, 알겠어? 내가 당한 거 나 그대로 잊지 않을 거야. 남동생과 아빠는 그대로 저를 진정시키고 데리고 나왔어요. 얼마나 얼토당토 않던지. 그리고 전 변호사를 그 길로 찾아갔죠. 다행히 이혼 상태는 아니었고 남편이 죽음으로써
남편이 물려받은 선산 땅 금액은 전부 저에게 귀속되게 되었더라고요. 그 외적으로 전 상간녀 소송도 걸었죠. 그리고 시부모님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이란 명목으로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이라는 게 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뻔뻔하게도 인정하지 않으셨고 그로 인해 소송이 길어졌어요. 하지만 결국 저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로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주었고 선산 땅마저 저에게 가로채려고 했지만 법원 판결상 저에게 귀속되었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남편의 죽음 그리고 배신으로 제 삶은 참 피폐해졌어요. 하지만 절 다시 잡아 일으켜 세워준 건 저희 아빠와 엄마 그리고 남동생이었죠. 얼마나 고맙던지 가족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도요. 시어머니는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아들도 잃고 돈도 잃으셨어요. 시간이 지나고 저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한번 만나자고 하더군요. 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어머님 입에서 나오는 말의 모든 말은 거짓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전 지금 조그마한 카페를 열어서 동네 장사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마음속으로 모든 원망이 씻겨 내려간 건 아니지만 절 아프게 했던 모든 인간들은 벌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저조차도 죄짓지 말자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고요. 아, 그리고 가족이 최고라는 것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이 글을 쓰면서 오래된 일이라 전혀 아무렇지 않을 것 같았지만 아직까지 가슴은 좀 아리더라고요. 가해자들은 당당하고 피해자가 움츠러드는 이 세상, 전 이 세상과 맞서 당당히 살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바쁜 시간 이렇게 책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도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돌아가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행동들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한 지 15년 만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 있었고, 현재는 법적으로 아무 상관없는 남이 되어버렸는데, 너무 오랜 기간 참아오는 동안 그 인간들에게 너무 많이 시달려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정신이 온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저희 엄마가 2년 전에 대장암을 진단받았을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당시 3기 초반이라 항암 치료만 꾸준하게 잘 치료해도 어느 정도 희망이 있다는 말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병원에서 시키는 건 뭐든 다 했었죠. 어렸을 적 아빠가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엄마와 단둘이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그동안 온갖 고생 다 하고 이제야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엄마의 대장암 소식은 저에게 엄청난 절망으로 다가왔어요. 엄마도 저 혼자 남겨지는 건 원치 않는다며 어떻게 해서든 회복을 하시려 했지만 병마와 싸우는 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체력적인 소모도 커서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가 점점 지쳐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좋아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던 의사의 말과 다르게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왔어요. 수술로 암을 제거하고 어느 정도 숨 좀 쉴만 하면 다른 곳에서 또 암이 발견이 되는 일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의 몸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암세포가
혈액을 타고 장기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게 제일 큰 걱정거리였어요. 언제 어디에서 또다시 발병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면역력까지 떨어지다 보니 엄마의 몸에서 암세포는 활개를 치며 돌아다녔고 어떻게든 이겨보려 악착같이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도 달라지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암과 싸워온 지 2년의 시간이 흐른 끝에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어 버렸고 저는 엄마를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만 했어요. 절대로 제 곁을 떠나지 않겠다던 엄마가 저와 작별하려고 숨을 거칠게 호흡하실 때 너무 무서웠습니다. 엄마가 떠나는 걸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고 평생 제 옆에 있어줄 거라 믿고 있었는데 암이라는 질병 하나 때문에 엄마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게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 남편과 시모는 제 아픔을 어루만져 주기는커녕 오히려 축배를 들고 있었어요.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엄마 언제 떠나는지 보려고 구경 왔니? 맥주랑 땅콩 당장 안 치워? 여기가 무슨 영화 관람하는 극장이야? 아이, 오늘 내일 하신다면서. 벌써 사흘째야. 오늘도 저러다 하루 넘기시겠지. 나는 뭐 이러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 지루하니까 땅콩이라도 씹으면서 보려는 거야. 그래, 맞다. 오늘 넘기면 5일째잖아. 의사 말로는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아서 정신줄을 놓지 않고 있다던데. 너를 두고 먼저 떠나는 게 얼마나 싫으면 저러겠니? 이것만큼 지루한 것도 없다. 저기요, 사돈. 고통스럽게 명줄 붙잡고 있지 말고 이제 그만 떠나세요. 저희들도 생각해줘야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저희도 이젠 너무 지치고 지겨워서 맥주 한 잔에 땅콩 먹고 있습니다. 제 말 들리시죠? 신체 부위에서 기가 제일 늦게 멈춘다면서요. 눈 감고 숨만 헐떡거린 지 벌써 4일째입니다. 저희 더 힘들게 하지 마시고 이제 그만 세상에 미련 버리세요. 내가 봤을 때 오늘도 저런 식으로 버티다가 하루가 또 지나갈 것 같다. 에휴, 그러게요. 맥주 한 병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요. 밑에 편의점에서 좀 더 사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어르신들한테 듣기론 건강식품을 많이 챙겨 먹으면 세상 떠날 때 숨이 잘 안 끊겨서 고통스럽게 떠난다던데. 장모님이 평소에 건강 생각해서 그런 식품들 엄청 챙겨 드셨나 보네. 그러니 저렇게 눈만 감고 버티시지. 저는 개념 없는 두 모자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다 필요 없으니까 나가시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과 시모는 화가 난 제 모습에 당황하면서 자리를 피했지만 좀처럼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남편과 시모의 행동은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저는 엄마가 떠난다는 것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한데 두 모자는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었는데 엄마가 떠날 때 보인 두 모자의 모습은 제 화를 더 키웠고 이 일이 마무리되면 두 사람과의 인연도 정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생에 필요 없는 사람들과 함께할 이유가 없다고 결정을 하게 되었죠. 숨 넘어가는 사람 앞에서 맥주와 땅콩을 사가지고 와서 먹고 있을 땐 당장이라도 두 모자의 머리채를 잡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순간에 안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 최대한 이성을 놓지 않기 위해 두 모자를 내쫓았는데
집으로 돌아간 줄 알았던 그 인간들이 잠깐 화장실을 가려고 병실 밖을 나왔을 때 비상계단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병원에서 맴돌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저는 한마디 하려고 비상계단 문을 열었는데 두 모자의 대화에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했어요. 너무 충격적인 대화라 온몸에 소름까지 돋았습니다. 대장암은 유전적인 요인이 상당하다던데. 애미는 아직 몸에 이상 없다디? 이왕이면 안사돈 세상 떠날 때 같이 가면 장례를 2번 안 치러서 상당히 편할 텐데. 그래야 그 식당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 며느리 목 빠지게 기다리는 것도 참 그렇네. 무슨 방법 없니? 식당을 우리 걸로 만들 방법 정말 없는 거야? 사돈이 떠났으면 그 식당 며느리한테 자동으로 넘어갈 텐데 명의를 너로 변경할 수 있게 계획 좀 세워봐라. 돈 되는 건 우리가 가져가야지. 저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요. 저 사람이 장모님 식당을 저한테 줄 이유가 없잖아요. 저도 식당 일을 같이 도와서 하는 입장이긴 했어도 저는 혈육이 아니라서 얻어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봤는데 이거 어떤 것 같아요? 차라리 이게 더 속 편하지 않아요? 다른 말은 다 들렸는데 마지막에 남편이 뱉은 한마디는 제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시모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바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두 모자가 우리 집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게 된 이후 이혼은 조금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한창 예민한 나이인 아이들이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이런 상황을 알고도 모른 척 지낼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엔 저에게까지 피해가 올 수도 있었고 마지막에 듣지 못했던 남편의 한마디 때문에 불안해서 하루빨리 이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3일장이 끝나는 순간 남편과의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비상계단에서 듣게 된 두 모자의 진짜 모습들에 더는 어떠한 미련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엄마는 결국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려 했던 제 손을 놓게 되면서 끝내 버티지 못하시고 그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게 된다는 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숨은 멎었는데 재혼은 따뜻했고 고통스러워하던 좀 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평온을 되찾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엄마를 외쳐 불러도 깊은 잠에 빠지셨는지 더 이상 어떠한 움직임조차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점점 굳어가는 엄마를 끌어안은 채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그동안 고생했고 사랑한다는 말이었어요. 아빠가 세상 떠난 뒤 먹고 살기 위해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아왔던 엄마의 세월이 담긴 거칠고 굽어진 손은 눈물을 멈추지 않게 만들었어요. 제가 옆에서 엄마의 일생을 모두 봤기 때문에 엄마를 떠나보내는 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눈물로 엄마의 3일장을 치르기 위해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는데 엄마가 떠난 소식을 접하게 된 남편과 시모가 장례식장에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이미 그 인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건지 알기 때문에 상대하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에휴, 끈질기게 버티더니 그래도 5일은 못 넘기고 가버렸구만. 어차피 떠나게 될 거. 왜 이렇게 세상에 미련을 가져서
여러 사람 힘들게 한 거야. 진작 떠났으면 벌써 3일장 치렀을 텐데. 하여간 갈 때까지 속 썩이는구만. 요 며칠 신경 쓰여서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오래간만에 육개장에 밥 좀 말아 든든하게 먹어야겠다. 뭐니 해도 장례식은 육개장과 편육이지. 그리고 술이 빠져서야 되겠어. 애미 너도 그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을 텐데 3일장 치르려면 체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사람들 몰리기 전에 미리 밥 먹어두는 게 좋을 거다. 그런데 여기 공기가 왜 이렇게 냉한 거야? 다른 곳은 안 그러던데 여기만 유독 공기가 차갑네. 주위를 왜 둘러보세요? 뭐 찔리는 거라도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지은 죄가 많으니까 그런가 보죠.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워오면 몸이 먼저 반응한다던데 어머님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나 봐요. 우리 엄마가 먼저 가신 것뿐이지 어머님은 얼마나 오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날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우리 엄마는 아직까지 건강하시다고. 병실에서 맥주 한잔 한 것 때문에 아직까지 화가 덜 풀린 것 같은데 말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나한테 방금 말 조심하라고 그랬어? 누가 먼저 잘못을 했는지 전혀 인지를 못하나 봐. 당신이랑 어머님이 하는 태도를 봐봐. 이게 지금 정상적인 집안이야? 그래도 우리 엄마한테 하루빨리 세상 떠났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는 건 잘못된 거지. 장모님은 어차피 떠나게 될 상황이었잖아. 존말할 때 당장 사과드려. 늙으면 서러워서 못 산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나 보다.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눈치 보여 살 수 있겠니? 밥맛 떨어져서 먹고 싶지도 않다. 시모는 저로 인해 기분이 상했다면서 장례식장을 나가 버렸어요. 남편은 저에게 나중에 따로 얘기 좀 하자면서 서둘러 시모를 뒤따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모자는 3일장을 치르는 동안 단 한 번도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어요. 주변 지인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엄마의 장례식을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시간이 끝나고 정신줄 하나 붙잡아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며칠간 식당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대충 정리한 뒤 집으로 가야 할 것 같아 잠깐 식당을 먼저 가게 됐는데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남편과 시모는 술이 가득으로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고 처음 본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식당 안으로 들어온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비틀거리면서 제 앞으로 걸어왔어요. 그리곤 다짜고짜 얼굴에 손을 올려 붙이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저한테 던지면서 막말을 쉬지 않고 퍼부어 댔어요. 애미야. 그 카드 한도 최대로 높여놔라. 일일 한도가 낮춰져 있어서 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잖아. 내 아들이 그러는데 그 카드 안에 돈 꽤나 많다면서? 너희 엄마가 남긴 돈이면 우리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필요한 곳에 사용하면 좋잖아. 그리고 식당에 음식들 이거 방치하면 상하니까 내 지인분들 좀 초대했다. 다시 부족한 음식들 좀 더 만들어내오고 냉장고에 술도 거의 다 떨어졌으니까 새로 채워놔라. 오늘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마셔야 되니까 네가 신경 좀 써줘라. 장모님이 글쎄 나를 위해 선물을 준비해 줬더라고. 카운터에
장모님 지갑에 떡하니 올려져 있는데 체크 카드 하나만 보이더라. 어차피 장모님 세상 떠나셨고 이제 우리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잖아. 그래서 당신 장례 치르는 동안 나는 우리 엄마 한 번도 해드리지 못했던 명품 가방이나 옷들 몇 개 좀 해드리고 좋은 곳에서 바람 좀 쐬고 왔거든. 돈이라는 게 벌 때는 정말 힘든데 사용할 때는 순식간에 나가더라. 한 3천만 원 정도 사용한 것 같은데 괜찮지? 저는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얼굴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두 모자가 제 인생의 제일 쓰레기였고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사람이 막 나갈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두 사람을 신고했어요. 남편은 자기 얼굴에 손을 댔다며 식당의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난리를 쳤고 시모는 식당 하나 운영하면서 꼴에 있는 척 한다고 가족끼리 돈 좀 쓴 거 가지고 일을 크게 벌인다며 저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동안 살면서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턴 자기들 세상인 것 마냥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그 인간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들이 오고 남편과 시모의 행동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는데 알고 보니 비상계단에서 대화를 나눴을 때 제가 듣지 못했던 한마디는 남편이 저희 엄마 식당 카운터에 지갑이 올려져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안에 체크카드로 돈을 좀 쓰자고 시모와 대화를 나눈 거였어요. 엄마 체크카드는 식재료 결제나 일상생활에 사용할 때 쓰는 카드라 식당 일을 함께 했던 남편도 카드를 몇 번 써왔었어요. 그래서 저 몰래 이런 계획을 했던 거였고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명품 가방들은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가족들끼리 돈 좀 쓴 거 가지고 경찰까지 불러? 네가 아주 오늘 나랑 끝장내려고 작정을 했구나.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야? 내 아들과 이혼을 하겠다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것 같니? 돈 그거 좀 썼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팍팍하게 꾸는 거야? 사돈 떠난 게 우리 잘못은 아니잖아. 지금 힘든 거 충분히 알겠는데 살면 또 사라진다. 시간이 알아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거고 다시 제자리를 잡을 건데 시애미가 지금까지 살면서 명품 가방 한번 구경 못 해봤다고 아들이 큰맘 먹고 결제해 줬는데 이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그동안 우리 아들이 식당 일 하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그 고생한 만큼 보상이라 생각하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지인들 식당에 초대할 수도 있는 거지. 안 써돈 있을 때 눈치 보여서 사람들 초대도 못했었다. 무상으로 일해줬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 당신만 입이야? 나도 힘들게 일한 만큼 월급 받아 돈을 쓰고 싶었다고. 진짜 너희들은 말로 해선 안 될 것 같다. 우리 엄마한테 돈을 받을 처지라고 생각해? 그게 그동안 불만이었다고? 시아버지가 노름 때문에 사고치고 도망치다가 사고로 세상 떠나신 게 벌써 6년이나 됐어. 아직까지 빚이 산더미인 거 몰라? 네가 우리 엄마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 매달 그 돈 빚 갚는데 전부 꼬라 박은 거 알면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 한도 끝도 없이 주는 거에 감사하게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안 줘서 불만이었다고? 그래서 내 허락 없이 식당에 함부로 들어오고
돌아가신 우리 엄마 카드로 저딴 쓰잘머리 없는 명품 가방이나 사고 있어? 아주 두 모자가 쌍으로 정신이 나갔네. 둘 다 콩밥 먹어봐야 정신 차리지? 저는 그날 이후 남편과 이혼 소송을 준비했고 두 모자에게 법적 처벌을 내리기 위한 준비를 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두 모자를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아 이름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자문을 구했고 오랜 시간 상담한 결과 두 모자는 타인의 분실카드 횡령죄와 타인의 카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죄, 그리고 타인의 소유의 카드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이고 사용한 점에 대해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점유물 이탈 횡령죄,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사기죄, 거기에 더해 엄마의 식당에 허락 없이 들어와 자기 식당인 것 마냥 함부로 이용한 것과 제 얼굴에 손을 댄 행동들, 식당 물건들을 집어던진 기물 파손죄, 영업 방해 등등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포함시켰습니다. 뒤늦게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된 두 모자는 그제서야 사태를 수습하려고 저와 좋게 합의를 보려고 했어요. 반성은커녕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행동들이 저를 더 화가 나게 만들어 저는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울며 불며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징역을 산다는 게 말이 되니? 그냥 좋게 합의 보면 안 되겠어? 그동안 우리가 했던 잘못 충분히 뉘우치고 있다. 그러니 좋게 정리하자. 원하는 대로 내 아들과 이혼했잖아. 서로 안 좋은 감정만 남긴 채 끝내면 나중에 손주들 보기에도 얼마나 창피한 일이야. 애들 한참 민감할 나이에 애비랑 할미 옥살이가 웬 말이야. 애비가 징역을 산다고 하면 애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어? 나도 이 나이에 징역이 웬 말이니? 그곳에서 어떻게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고. 한 번만 용서해다오. 왜요? 징역 사는 게 많이 두려우세요? 그럼 처음부터 잘했어야죠. 이제 와서 빈다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받은 상처가 치유되려면 당신이랑 그 인간이 내 두 눈앞에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요. 저는 절대 합의 없으니까 들어가서 거기서 생을 마감하던 달게 받으세요. 거기에서도 살면 다 사라져요.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서도 빠르게 적응한다면서요. 제가 듣기론 최대 8개월 정도 징역을 받을 것 같다던데 너무 짧아서 1년까지 밀어보려고요. 마음 같아선 평생 나오지 못하게 하고 싶지만 법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아마 그 인간은 형량이 좀 더 길게 나올 거예요. 저희 엄마 집에 무단 침입해서 금품까지 빼갔었잖아요. 수사하던 도중 밝혀졌는데 이건 모르고 있었죠? 그 인간 차에서 엄마의 금품들과 돈 되는 물건들이 나왔다고요. 우리 엄마가 떠나셨는데 위로를 해주기는커녕 머릿속에는 돈 될 만한 물건이 뭐가 있는지 그것부터 생각했지 뭐예요. CCTV에 촬영된 날짜가 저희 엄마 장례가 시작되자마자 행동으로 옮겼더라고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 집안이 무너졌는데 당연히 당신들도 무너져야지. 그리고 우리 애들 걱정 당신이 할 필요 없어. 이미 내가 당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벌써 다 말해줬거든. 아마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은 없을 거야.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원하는 건 당신이 평생 가슴 아파하며 땅을 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
그렇게 두 모자는 법적인 처벌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시모는 7개월의 형을 받게 되었고 남편은 1년의 징역을 살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시모의 출소를 앞두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이 징역살이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옮겨졌는데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시모도 알게 돼서 출소를 앞두고 난리를 피다 교도관에게 물리적 힘을 가해서 형량이 몇 개월 더 늘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직 애들한테도 아빠가 췌장암이라는 걸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상당한 지장이 생긴 상황 속에 암이라는 말을 하게 된다면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징역을 살다가 다시 나온 남편이 아마 먼저 저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움직일 게 뻔한데 피곤한 일이 생길까봐 서둘러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부터 알아보는 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애들 핑계로 또다시 저에게 거머리처럼 붙을 테고 금전적인 요구를 하겠죠. 그 인간들이 저지른 금전적인 손해는 전부 다 보상을 받긴 했지만 췌장암 핑계로 힘겹게 돌려받은 돈을 다시 토해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이혼을 했는데 애들 아빠라는 이유 하나로 저희 엄마가 한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을 전 남편한테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췌장암 말기면 가망도 없는 건데 시간을 연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인간들이 불행해졌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빌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전개가 펼쳐지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애들을 생각하면 이 또한 다행인지 불행인지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저와 애들만 생각하며 악착같이 살아가려고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는 가족들과 서로 행복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뿐인 인생 서로 얼굴 붉히면서 사는 거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인생에 있어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눈 감기 전에 후회는 없어야 하잖아요. 젊었을 때는 혈기왕성해서 가족들이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나이 먹고 자기 몸 하나 돌보기 힘들어질 때면 가족이 그리워진다고 하네요. 그때 돼서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가족들과 서로 등 돌리기 전에 좋게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루빨리 바로 잡으시길 바랄게요. 저 같은 경우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 중에선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시다면 후회 없는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 웃으며 살다가 웃으며 떠나는 게 제일 큰 행복일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이라 아직까지 제 마음이 온전치 않지만 여러분들께 제가 겪었던 일들을 풀어놓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긴 세월 동안 함께 하면서 정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왔던 건 힘들게 이끌어온 가정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살면서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결혼 생활한 지 5년이 지난 시점에 그때가 제일 큰 위기가 찾아왔었죠. 시부의 기가 좀 얇은 편이었는데
어디에서 무엇을 들었는지 가족들과 상의 한마디 없이 전 재산을 탈탈 털어서 한 번에 투자를 했다가 망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대출까지 받아서 시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금을 끌어모아 투자를 했던 거였죠. 결국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이 되자 남편은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도와주기 싫다는 말을 꺼내면서 가족의 불행이 찾아오게 된 거였죠. 제가 살던 집은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집이었어요. 원래의 계획은 시댁 집안의 능력에 맞춰 아파트로 들어가려 했었지만 결혼 생활을 하다가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층간소음 문제도 있을 테지만 제 아이를 조금이라도 자연과 가까운 위치에서 살아가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주택 쪽을 알아보게 된 거였죠. 그런데 부모님께서 사용하시다가 연세도 있으시고 관리가 힘들어지면서 아파트로 들어가신 뒤 주택은 처분하려고 내놓으셨던 집을 제가 인수받은 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시부모님의 무리한 투자가 화를 입어 저희 집에 얹혀 살게 될 입장이 되었던 겁니다. 주택이다 보니 방에 여유는 있었지만 저는 시부모님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싫다고 했던 게 남편과 안 좋은 감정까지 쏟아내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한번 허용을 한다면 한도 끝도 없을 테고 가족을 사지까지 몰아넣은 시부의 잘못을 제가 해결해 주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남편은 자기 가족을 받아주지 않는다며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 거냐고 서운하다는 표현을 계속해서 비쳤지만 끝까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상관없었을 테지만 제 입장은 달랐고 어느 누가 시댁 식구들을 불러서 한 지붕 아래 같이 살고 싶겠어요. 사정이 딱한 걸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한 번 발을 들이면 평생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 같았죠. 그래서 끝까지 받아주지 않았었는데 남편이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도착한 곳은 찜질방이었고 그곳에서 새우처럼 허리를 굽힌 채 쪽잠을 자고 있는 시집 식구들을 볼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반대를 해서 따뜻한 보금자리 놔두고 찜질방에 들어와 지내고 있다며 눈물까지 흘리면서 울먹이길래 직접 현장을 보게 된 저는 마음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성애가 더 쉽게 작용을 했던 건지 시집 식구들의 모습에 제 마음은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시집 식구들은 저희 집에 들어와 살기로 결정하게 되었던 거죠. 처음에는 이것저것 부딪히는 경우도 많았고 정말 달라진 생활 패턴에 적응을 하지 못해 너무 힘들었었지만 그래도 참고 살아가다 보면 제가 배려했던 만큼 나중에 도움받을 일이 생겼을 때 시댁 집안에서 모른 척하지 않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지붕 아래 모두가 모여 살기 시작했고 어느새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게 되면서 서로에게 많이 익숙해진 건지 계획했던 거와 다른 전개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서도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보단 반대로 생활비를 받으면서 생활하시는 입장이 되셨습니다. 분명 저희 집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런 약속은 이미 지킬 생각도 없으신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불만을 털어놓았죠. 당신 처음 나랑 약속했던 조건이 뭐였어? 내가 일단 거처를 마련해주면 그때까지 가족 모두 열심히 돈을 모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계획이었잖아. 그런데 5년 동안 바뀐 게 뭐가 있어? 하나도 없잖아. 그냥 이대로 물을 흘러가듯 이 집에서 살겠다는 거야? 이제는 누가 집주인인지 모를 정도로 시부모님께서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잖아. 내가 처음부터 걱정했던 것들이 이런 거였는데 결국 예상했던 대로 행동하시니까 지금 너무 서운하고 배신감까지 느껴지는 거 알아? 10년 넘게 사신 것도 아니고 이제 5년밖에 안 됐다. 그동안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5년 정도는 쉬실 수 있으시잖아. 당신도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몇 년 뒤면 정년이라 지금 당장 일자리 구하는 것도 어려운 게 현실이야. 한번 채용하면 오랜 기간 일해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하지. 몇 년 뒤에 나이 때문에 회사를 나가야 될 사람을 데리고 일을 시키겠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집에서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면 좋은 거잖아.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싫은 소리를 한 적도 없고 그냥 조용히 살고 있는데 굳이 나가라고 등 떠밀 필요 있겠어? 솔직히 도움 받는 것도 많이 있잖아. 그동안 서준이 돌봐주셨고 집안일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건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이 집에서 얹혀 살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하면 당신은 마음이 편하겠어? 5년이면 미워하는 사람도 정이 들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인데 당신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길래 앞으로 평생 함께 살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속으론 언제 나가시나 손꼽아 기다리고만 있었던 거네. 당신한테 너무 실망했고 어떤 마음인지 알았으니까 지금 당장 가족들 앞에서 우리가 나눈 대화에 대해 설명해 주도록 할게.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서로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나에 대해 배려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아? 당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야. 내가 며칠 전에도 아가씨를 따로 불러서 한마디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신은 이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나 보네. 내 옷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나 일하러 나갔을 때 몰래 들어와서 자기가 입고 싶어 하는 옷을 꺼내 입더니 내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 제자리에 가져다 놓길래 그건 이해할 수 있었어. 그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속옷은 너무했다고 생각되지 않아?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입는 속옷을 자기가 몰래 계속해서 입으면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그래, 그것도 정말 내가 100번 양보하고 넘어갔다 치자. 더 심각한 건 내 지갑에 손은 대지 말아야지. 지갑 안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몰래 새벽에 나와서 옷방에 들어가 지갑에 있는 현금만 쏙 빼가면 내가 화가 안 나겠어? 가족들끼리도 해선 안 될 행동들이 있는 거라고. 그리고 시부모님이 서준이를 돌봐주시고 집안일을 많이 해주신다고? 당신 나랑 장난해? 당신이랑 내가 출근하는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냐고. 시부모님께서 집에 지인들을 싹 다 불러서 하루 종일 놀고 먹고 고스톱 치면서 서준이는 그대로 방치해놓고 당신이랑 내가 퇴근할 시간 되니까 대충 눈에 안 보이는 것들만 치운 것뿐이지 집안을 전부 헤집어놔서 좋게 설명한 게 몇 번인데 가족이니까 서로 이해하며 배려해야 된다고? 이게 가족이야? 나한테 피해만 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가족이냐고. 당장 나가서 당신이 하겠다는 말 전부 다 꺼내놔. 알겠어? 남편은 당황스러운 얼굴 표정을 보이더니 제 앞에선 그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다며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기 힘들었던 저는 문 앞을 가로막은 남편을 밀친 뒤 거실로 나갔어요. 이미 시집 식구들은 거실 소파에 누워
맥주 한잔 하면서 TV를 시청하고 있길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 TV 전원을 꺼버렸어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데? 당장 TV 안 켜니? 너네 말 안 들려? 리모컨 이리 내놔. 얘가 오늘따라 뭘 잘못 먹었나?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저랑 약속한 건 지킬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기로 작정하신 거냐고요? 이 사람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비야 용돈 타섰으면 끝인 거예요? 나이가 먹다 보니 몸을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서 일하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사정 좀 봐주면 안 되는 거냐? 하나뿐인 며느리가 가족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돈을 달라고 했어? 아무 조건 없이 집만 제공해 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서로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배려를 좀 해준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다시 계획을 잡고 조율해서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며느리 너는 그런 것들조차 싫은 거냐? 네가 우리를 내친다면 지금 당장 어디에서 지내겠소? 모아놓은 돈도 없으니 찜질방 생활이나 해야 되겠지. 대출빚도 아직 많이 남았는데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같이 지내면 내 아들딸이 빚 갚는 건 좀 더 수월할 거 아니야. 그러니 빚을 갚을 때만이라도 함께 지내면 안 되겠니? 아유, 그렇게까지 불쌍한 표정 지을 필요 없어.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걸까지 해야 되는 건데? 더러워서 같이 안 살면 되잖아. 다들 짐 챙겨. 그냥 찜질방에서 생활하는 게 속 편하겠다. 내가 이 나이 먹고 이런 대우 받아야 되겠니? 이 양반이 주식에 실패하지만 않았어도 우리도 손 벌릴 일은 없었을 거라고. 엄마, 지금 당장 짐 싸라고 하면 어떡해? 나보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야? 이번 주 주말에 제가 현태 씨 데려온다고 했잖아요. 찜질방에서 인사시키는 건 너무하잖아. 차라리 이번 주 지나고 찜질방으로 나가던 하면 안 돼요? 올케 언니는 일을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서준이 봐주는 건 생각 안 하냐고요. 진정하고 좋게 대화로 풀어요. 어떻게 이런 분위기에 진정을 할 수 있겠어요? 좋은 말 할 때 다들 나가주세요.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숨이 턱턱 막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받기만 하시려는데 제가 뭘 더 받으려야 하는 거죠? 드린 만큼 돌아오는 게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 아버님, 며칠 전에 가져가신 거 제자리에 돌려놓으세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는 거니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도로 가져다 놓으시라고요. 경찰에 신고한다니? 아빠, 이 사람 물건에 손댔어요? 제가 절대 그런 행동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남도 아닌 가족 물건에 손을 대면 어떡해요? 시부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 급하게 방으로 들어가 물건 하나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걸 본 가족 모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부 손에 들려있던 건 다름 아닌 저희 엄마가 주신 금품들이었어요. 남편은 사색이 된 얼굴로 어떻게 된 거냐며 왜 제 금품이 시부의 방에서 나오는 거냐고 화를 내며 여쭤보자 시부는 돈이 좀 필요해서 금품을 팔아 현금으로 만들 생각이었다고 충격적인 변명을 늘어놓았죠. 노름에 발을 들인 사람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등 따시고 시누이와 남편이 빚도 갚아주니 또다시 주식에 손을 대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집안에 CCTV가 있는 걸 알면서도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부모님께서 저에게 집을 주시기 전에 살고 계셨을 때 예전에 도둑이 한번 들어왔었는데 그때 받은 충격 때문이신지 집안에 CCTV를 설치하셨었죠. 그래서 항상 CCTV를 틀어놓고 있는데 시집 식구들은 그걸 알면서도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더 무섭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였죠. 하지만 시집 식구들은 가족끼리 그럴 수 있지 않냐며 오히려 저를 더 안 좋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 행동들과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더욱더 화가 치밀어 올랐었고 더 이상 용납을 할 수 없던 저는 시집 식구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며 그동안 많이 봐줬다고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나가주는 게 좋겠다는 말로 상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많이 당황하셨는지 할 말을 잃으신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남편한테 저를 설득해 달라며 사정하셨어요. 남편은 방에 들어온 제 눈치를 살피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우리 집안 형편이 너무 안 좋다 보니 어떻게 해서든 도움을 주고 싶었나 봐. 오늘은 너무 흥분한 것 같으니까 내일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자. 당신이 우리 가족 내쫓아 버리면 갈 곳이 없는 거 너무 잘 알잖아. 5년 동안 모아둔 돈도 없이 오로지 빚 갚는 데만 쏟아붓고 있는데 지금 나가버리면 삶은 더 힘들어질 뿐이라고. 당신이 딱 한 번만 눈 감아주면 다음부턴 내가 잘할 수 있게 확실히 못을 박아두도록 할게. 당신이 그렇게 말한 게 벌써 5년째야. 내가 언제까지 속아줘야 하는 건데?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고. 오히려 날이 가면 갈수록 당신 집안 식구들은 점점 더 대범해지고 있다는 거 몰라? 혼자서 열심히 하면 뭐해? 뒤에서 전부 초치고 있잖아. 아가씨도 재산 한 푼 없고 당신도 벌어놓은 돈 시부모님한테 한 푼도 안 남기고 들어가는데 부족한 건 내 생활비로 충당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맞는다고 생각해? 내가 당신 가족들 부양하려고 결혼한 거야? 내 계획은 처음부터 이런 게 아니었다고. 우리 세 가족 열심히 살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도 바쁜데 지금은 당신 가족들 입에 풀칠하기 바쁘잖아. 우리 부모님께서도 지금 이런 생활이 너무 장기화되어 가고 있다 보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상태야. 그래서 이번에 집에 오기로 하셨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실 생각이신가 봐. 우리 가족도 그동안 많이 참고 있었다고. 여태까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내가 잘 처리할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했던 거와 너무 다르게 흘러가다 보니까 결국 우리 집안이 나서게 되는 거잖아. 일 더 크게 만들지 말고 작은 집이라도 구해서 따로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 당신도 옆에서 들었지? 아직 정년까지 몇 년 남았는데 몸이 힘들다고 일을 안 하시려 하시잖아. 그 전에 놀고 먹지 않고 5년의 시간 제대로 계획을 했었다면 지금처럼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지. 이건 모두 아버님의 무능력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번 주 내로 나가줬으면 좋겠어. 너무 극단적으로 행동하려는 거 아니야? 아유, 어떻게 이번 주 내로 나가? 아까 내 동생이 얘기했잖아. 결혼할 남자를 데려오겠다는데 정말 찜질방에서 인사시킬 작정이야? 그것도 나쁘지 않겠네. 좋은 추억 만들고 좋잖아? 솔직히 그 남자가 불쌍한 거잖아. 생각을 해봐. 아가씨랑 결혼을 하면 그 사람은 결국 당신 집안을 위해 평생 노동만 하고 세상을 떠나겠지. 그런 삶이 너무 불쌍해서라도 차라리 내가 당신 집안이 어떤 상황인지 대신 얘기해주고 싶을 정도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번 주까지 필요한 짐 다 빼고
작은 원룸 하나라도 구해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어차피 빈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가지고 나갈 것도 별로 없잖아? 제가 쉬지 않고 쏟아내자 남편은 얼굴빛이 노랗게 변해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전부 틀린 말은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도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제가 절대 굽히려 하지 않자 시집 식구들은 저에게 너무 서운하다며 오히려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닌 더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실망은 더 크게 다가왔고 며칠 뒤 저희 친정 식구들이 집에까지 찾아와 대면을 하게 되었죠. 한참 동안 진지한 대화가 이어졌지만 해결 방법이 나을 것 같지 않았는지 친정 식구들도 시댁 식구들한테 실망을 많이 한 상태였어요. 더 이상의 대화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저와 같은 의견을 보이며 집에서 그만 나가주는 방향으로 아빠가 말씀하시자 시모가 기분이 나빴는지 화를 냈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말을 꺼낸 터라 집안 싸움이 되어버렸죠. 며느리가 누구 닮았나 했더니 사돈어른 쏙 빼다 박았네요. 어쩜 사람이 그렇게 매몰찰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평생 눌러붙어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갈 때가 되면 알아서 움직일 텐데 어떻게 저희가 사정을 해도 무참히 내치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벌 받는 거 몰라요? 5년이든 10년이든 진심을 다해 도와준다면 그에 따른 보상이 분명 따라올 텐데 지금 당장 생활이 불편하다고 해서 삶이 크게 달라진 것도 아니잖아요?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온 가족이 난리를 쳐야 되겠어요? 며느리니가 부족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번 주 내로 이 썩어 빠진 집에서 나갈 테니 며느리 너는 내 아들이랑 이혼해라. 갑자기 또 그건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이 사람이랑 이혼을 하라뇨. 누가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왜 항상 상황을 안 좋게 만드세요? 내 아들이 힘들게 일해서 벌어온 돈을 왜 너한테 바쳐야 하는 건데? 우리가 그동안 옆에 있었으니까 너한테 돈이 들어가지 않은 거지? 이대로 나가면 내 아들이 버는 돈 죄다 너한테 들어갈 거 아니야? 내가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그 꼴을 어떻게 보면서 살아가니? 둘이 이혼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이 사람이 혼자의 몸도 아니고 서준이도 있는데 왜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드시려는 건데요? 저와 결혼했으니 어머님은 저희 부부 일에 관여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안 좋은 분위기를 몰아가신다면 저도 그동안 침묵했던 거 전부 다 끄집어낼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크게 화를 내자 시모는 가족 모두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물컵에 담겨있던 물을 제 얼굴에 뿌려 버렸어요. 부모님께서 뭐 하시는 거냐고 놀란 얼굴로 시모에게 화를 내셨고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집 식구들도 시모의 돌발 행동에 많이 당황했는지 입을 다물지 못할 만큼 시모의 행동은 너무 충격적이었죠. 남편이 급하게 수습한다고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며 저희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말을 꺼냈지만 그럴 때마다 시모의 행동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물건이 있다면 전부 저한테 던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남편이 말려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양가 집안 몸싸움이 벌어졌고 계속해서 안 좋은 말을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 또한 시부모님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시모가 바라는 대로 이혼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말았죠. 남편도 이런 식의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며
저한테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고 시댁 식구들은 전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제서야 조용해진 집안에서 저희 가족은 넋이 나간 듯한 얼굴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놀란 마음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무조건 갈라서라며 이렇게 살다간 저도 문제지만 제 아이한테도 안 좋은 영향이 가게 될 거라면서 이왕 이렇게 된 게 잘 된 걸 수도 있다는 말을 해 주셨어요. 저도 마지막에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닌 자기 가족의 편을 들어줬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했던 터라 더 이상의 미련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한참 동안 놀란 마음 진정시킨 뒤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갔고 제 아이와 집안에 남겨진 저는 앞으로 남편과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 될지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죠. 그렇게 몇 시간 뒤 한 통의 전화가 오길래 별 생각 없이 받았는데 수화기에서 들려온 한마디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너무 갑작스럽게 닥치게 된 일이라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와 대화를 주고받았던 가족들이 교통사고로 상당히 위급해진 상태라며 서둘러 병원에 와주길 바란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죠. 저는 아이를 데리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지만 제가 가는 도중에 이미 일가족 4명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가족들의 몸은 차가워진 상태였고 제가 울부짖어도 달래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을 한순간에 잃게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은 상당했었어요. 전화를 받지 않는 남편에게 문자로 이 사실을 알리자 잠시 뒤 저에게 전화가 왔길래 병원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시집 식구들은 한 걸음에 달려와 모두 놀란 표정을 보이며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한꺼번에 일가족 4명의 집단 장례를 치르게 될지 몰랐던 저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 그나마 좀 수월하게 장례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시부모님과 시누이의 표정이 슬퍼 보이는 게 아닌 뭔가 불만이 가득해 보이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워낙 충격이 컸던지라 그런 모습을 보고도 신경 쓸 힘이 없어 그냥 지나쳤는데 시모가 남편을 데리고 어디론가 급하게 끌고 가더니 장례식장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고 계셨죠. 저는 무슨 상황인지 알아야 할 것 같아 시모와 남편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엿듣게 되었어요. 내일이 출발하는 날인데 하필 이런 중요한 시기에 장례가 웬 말이니? 어차피 우리 없어도 여기 일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렇긴 한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괜히 알기라도 한다면 더 큰 상처로 다가올 텐데 다른 날로 다시 잡으면 안 될까요? 꼭 내일 가셔야겠어요? 예, 아무 때나 언제 갈 수 있는데 이번에 나온 이벤트 상품이 맨날 있을 줄 아니? 여행도 다 때가 있는 거야. 초저가 골프 상품은 아무 때나 찾아오는 게 아니야. 올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우리 집안 형편에 이런 기회 누리기 쉽지 않다. 어차피 이혼할 생각이었잖아. 그러고 보니까 너 설마 그것까지 생각한 거야? 사돈분들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 재산을 며느리한테 돌아가겠네. 그럼 이참에 우리 골프 여행 다녀오고 아예 며느리 집에 눌러붙어 살아야 되겠다. 어차피 이제 우리한테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
며느리 하나쯤이야. 내 발밑에 두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지. 며느리 돈이 우리 돈 아니겠어? 장례식장에서 시댁 식구들은 골프 여행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준비하고 있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다음날 당장 출발하겠다는 시모의 말에 화가 났지만 저를 놔두고 시댁 식구들을 따라가겠다는 결정을 해버린 남편한테 더 화가 나고 말았죠. 처음에는 제 걱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사람들이었고 더 이상의 미련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함께한 세월이 10년인데 같이 슬퍼해주기는커녕 오히려 골프 여행을 다녀온 뒤에 다른 계획을 꾸미려고 하는 시댁 식구들을 보니 저는 더욱더 화가 치밀었고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은 예정대로 다음날 저 혼자 놔둔 채 골프 여행을 가기 위해 장례식장을 서둘러 빠져나갔죠. 저는 부모를 잃고 두 언니를 잃었지만 가족을 꾸리며 살아왔던 형부들도 많은 충격을 받았는지 제정신이 아닌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진심으로 슬퍼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남편은 골프 여행을 가려고 저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사라지는 모습을 보니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제 가족이 한 명도 아닌 한날 한시에 4명의 가족을 한 번에 잃었는데 시댁 식구들은 골프 여행이 우선이었던 거네요. 형부들의 도움을 받아 그렇게 장례를 끝마칠 수 있었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가진 것들도 없는 사람들이 서둘러 집을 마련하기는커녕 제 집에서 놀고 먹으며 여행을 다니는 모습을 더 이상은 보고 싶지 않아 5년 동안 함께 살면서 쌓여있던 시댁 식구들의 짐을 얄짤없이 죄다 밖으로 빼버린 다음 부동산에 집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서 살고 계시던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제주도로 골프 여행을 다녀온 시댁 집안은 집 밖에 자기 짐들이 전부 다 밖으로 나와 있는 광경을 보고 당황했는지 저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네요. 어차피 이혼할 마음 변함없었고 장례식보다 골프 여행이 우선이었던 사람들에게 조금의 미련도 없었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욕부터 할 줄 알았는데 본인들이 잃을 게 더 많다고 생각했는지 제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애를 쓰고 있었어요. 저기 서준애미야, 아직도 화가 많이 난 거야? 우리 가족이 골프 여행 간 것 때문에 그러는 거니? 내 아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돈까지 이미 결제한 상태라 다녀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문자 한 통 남긴 뒤 조용히 사라진 건데 그게 너무 서운했었니? 그런데 우리 입장도 생각해줘야지. 맨날 여행 간 것도 아니고 정말 어쩌다가 초저가 한번 나와서 다녀온 것뿐인데 꼭 이런 식으로 집에 있는 짐들을 전부 다 집 밖으로 빼놨어야 했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우리 만나서 대화로 풀어나가자. 그런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던 거 앞으로 잘할 테니까 이대로 인연 끊어내지 말고 좋게 생각 좀 해줄 수 없겠니?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미 그 사람이랑 이혼을 결정했었고 제 마음 변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 사람도 저보단 골프 여행이 우선 아니었나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가족이 한날 한시에 전부 다 세상을 떠났는데 머릿속에는 온통 골프 칠 생각만 하고 있었잖아요. 가진 것도 집불 없으시면서 골프는 치고 싶으셨나 봐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세상 떠나세요. 그렇게 사는 게 오히려 속 편할지도 모르겠네요. 이사도 다 때가 있기 때문에
이참에 집에 있던 짐들 전부 다 빼버린 거니 필요한 건 챙겨가시고 나머진 알아서 처리하세요. 집은 이미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고 비밀번호도 바꿔놨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신다면 주거 침입죄로 처벌받는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아버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벌써 잊으셨나 봐요? 제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분명 신신당부했는데 이번에 이사하면서 보니까 제가 장례식장에 있을 때 혼자 집에 들어오셔서 금품을 또 가져가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형사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이 있을 예정이니 그런 줄 아세요. 제 집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그만 사라져 주시죠. 부모님 댁으로 옮기려고 짐을 싸고 있는데 엄마한테 받았던 금품들이 전부 다 사라졌길래 CCTV를 확인해 보니 제가 장례식장에 있을 때 시부는 몰래 방으로 들어와 금품에 손을 댔고 급하게 도망을 친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어차피 걸리게 될 걸 왜 그런 행동을 저질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결국 화를 불러일으키게 된 거였죠. 그날 이후 시부는 금품에 손을 댄 거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받았고 남편과는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면서 남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시부가 동네 사람들의 집에까지 함부로 침입해 금품에 손을 댄 게 뒤늦게 밝혀지면서 가중처벌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네요. 이런 사실을 시댁 식구들도 전혀 모르는 눈치였는지 상당히 당황스러워했고 시부는 2년의 징역을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의 인연을 끊어낸 채 지금 현재 저는 제 아이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면 막막하지만 그래도 앞만 보며 달려가다 보면 저한테도 행복한 날들이 다시 찾아오겠죠. 두 번 다시 그 사람들과 마주하고 싶지 않네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10년이었지만 인생 경험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